안녕하세요. 자, 이제 101번부터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화장품 시행 규칙에 명시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이런 업자의 준수사항은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니까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한 마판업자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혼합소분 전에 혼합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또는 원료에 대한 품질 성적서를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전이라는 거 짚고 넘어가시고요. 고객이 사용 중 광과민 반응 등 부작용, 즉 안전성에 문제가 생긴 화장품이 지금 생겼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15일 이내에 지체 없이 보고합니다. 2번이 틀렸고요. 3번 혼합소분 전에 혼합 소분된 제품을 담을 포장 용기의 오염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되는 거 맞고요. 오염이라는 거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해 두시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의 시설, 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사람 점검해야 하고요. 일회용 장갑을 사용할 때는 손을 소독하거나 세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었죠. 답은 2번입니다. 102번 다음 중 혼합소분 안전관리 기준이다. 맞춤형 화장품 혼합소분 안전관리 기준의 경우에 꼭 모든 것을 다 외우셔야 합니다. 혼합소분 전에 혼합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또는 원료에 대한 품질 성적서를 확인할 것, 그리고 혼합소분 전에 혼합소분된 제품을 담을 포장용기의 오염 여부를 확인할 것, 혼합소분에 사용되는 장비 또는 그 기구 등은 사용 전에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사용 후에는 이거 뭡니까? 오염이 없도록 세척할 것. 그래서 기억, 니은이니까 기억은 품질 성적서, 니은은 오염입니다. 10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포함한 맞춤 화장품 이것을 작성 보관해라. 제4 판판, 이거 뭡니까? 맞춤형 화장품 판매 내역서죠? 네, 판매 장부를 판매 내역서라고 합니다. 판매 내역서 5글자만이 정답입니다. 자, 104번 보겠습니다. 104번. 판매 내역서에 뭐가 들어가야 하느냐? 뭐요? 제4 판판 뭐였습니까? 제조 번호, 판매 일자 또는 판매 일자랑 판매량이었고, 사용 기한 또는 개봉 사용 기간. 네, 넘어갈게요. 저거 다 외우세요. 자, 105번. 빈칸을 채워라. 맞춤형 화장품 사용과 관련된 부작용 발생 사례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할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안전성 정보의 신속 보고입니다. 그리고 15일입니다. 그래서 이 지체 없이라는 건 15일을 이야기합니다. 자, 10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화장품의 생산, 수입 실적 및 원료 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러니까 적절한 걸 골라라. 책판업자는 화장품의 생산 실적 또는 수입 실적, 화장품의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 이 원료 목록에 대한 보고는 매년 2월 말까지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원료 목록 보고의 경우에는 유통 판매 전에 합니다. 수시로 계속 해야 합니다. 네, 원료 목록 보고에 대해서는 계속 수시로 하는 건데 유통 판매 전에 한다라는 거 키포인트 기억 틀렸고, 니은 화장품 책판업자는 생산 실적 또는 수입 실적을 화장품 유통 판매 전까지 하는 게 아니라 화장품 유통 판매 전에 해야 하는 것은 원료 목록 보고이다. 생산 실적 또는 수입 실적의 경우에는 지난해의 생산 실적 또는 수입 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제출합니다. 니은 틀렸고, 기억 니은은 서로 바뀌어야 합니다. 디귿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무역 문서로 표준 통관 예정 보고를 하고 수입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경우 수입 실적 및 원료의 목록을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네, 이거 맞는 설명입니다. 네, 그래서 표준 통관 예정 보고를 하고 들여오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수입 실적 또는 원료의 목록을 보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디귿 동그라미. 리을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생산 및 수입 실적을 작성한 서식을 전산 매체에 수록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제출한다. 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디귿 리을. 그리고 미음 보겠습니다. 책판업자는 대한화장품협회에 수입 실적 및 수입 화장품 원료 목록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입 화장품이나 수입 화장품 원료 목록 보고 이런 것들은요 다 한국의약품 수출입 협회를 통해서 합니다. 미음 틀렸고요. 비읍 화장품 책판업자는 한국의약품 수출입 협회에 생산 실적 및 국내 제조 화장품 원료 목록 보고, 국내 제조 화장품에 대한 생산 실적 및 원료 목록 보고의 경우에는 대한화장품협회에서 합니다. 이 두 개는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디귿 리을 4번입니다. 111번인가? 아니다. 여기 해야 된다. 그죠? 107번.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 등록을 할지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로 신고를 할지 고민 중입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책임져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로 신고를 하십시오.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어떤 사항을 책임져야 하나요? 우선 생산 실적 및 수입 실적도 보고하여야 하고 원료 목록도 보고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안전성 정보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맞아요. 이런 다양한 의무들이 있는데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지난해의 생산 실적과 수입 실적을 2월 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맞는 설명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기억은 대한화장품협회에 보고한다. 생산 실적은 대한화장품협회에 보고한다. 보고하여야 합니다. 생산 실적 및 수입 실적. 원료 목록 보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원료 목록 보고의 경우, 여기 어디죠? 원료 목록은 화장품 유통 판매 전에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 대한화장품협회에서 국내에서 제조된 화장품의 원료 목록 보고의 경우에는 대한화장품협회이고, 수입 화장품의 원료 목록 보고에 대해선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에서 합니다. 근데 지금 생산 실적은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보고한다. 네, 생산 실적의 경우에는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보고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수입 실적의 경우에는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에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원료 목록 보고의 경우 화장품 유통 판매 전에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국내외의 모든 화장품에 대해 대한화장품협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원료 목록 보고의 경우 국내에서 국내에서 제조된 화장품의 원료 목록 보고는 대한화장품협회입니다. 수입 화장품의 원료 목록 보고는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에서 합니다. 리을은 정기적으로 안전성 정보에 대해 보고, 그러니까 안전성 정보의 정기 보고의 경우에는 매 반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즉 언제냐? 7월하고 1월이겠죠. 7월하고 1월에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게 맞습니다. 108번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을 하면 수입 실적 보고 및 원료 목록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뭐였습니까? 그렇죠. 표준 통관 예정 보고였죠. 네. 109번. A씨는 올해 생산 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보고하는지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생산 실적은 그 해의 생산 실적은 그 다음 해의 2월 말까지만 보고하면 됩니다. 나와볼게요. 독일에서 수입하여 시중에 유통 중인 B의 주력 상품 샴푸에 대한 원료 목록 보고를 하고자 한다. 지금 수입 화장품인 거죠. 이 경우 원료 목록 보고가 처음이라 고민이 많다. 근데 지금 이미 시중에 유통 중이라고요? 이미 시중에 유통 중인 샴푸를 원료 목록 보고를 지금 안 하고 유통 중이라는 거네요. 이건 불법인 거죠. 원료 목록 보고가 처음이라 고민이 많다. 예. 이 사람은 잘못된 이미 범법을 저질렀고, 이 사람은 범법을 저지르진 않았다. 아직 2개월이 남았다. 볼게요. 자, A씨는 올해 생산 실적을 취합해서 12월 말까지가 아니라 생산 실적의 보고는 전년도 생산 실적을 그 다음 해 2월 말까지만 하면 되므로 생산 실적 보고는 대한화장품협회에 그리고 합니다. 니을 1번 틀렸고, 2번. A씨는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고 했죠. 네. B씨는 대한화장품협회에 원료 목록 보고를 하여야 한다. 지금 수입 화장품인 경우이기 때문에 원료 목록 보고는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 이미 범법을 저질렀어요. 3번 틀렸고. 4번. B씨가 해당 샴푸를 수입하기 전에 전자문서 교환 방식으로 만약에 표준통관 예정 보고를 하였다면 원료 목록 보고 및 수입 실적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었죠. 4번 맞고요. A랑 B씨 모두 올해가 가기 전 아니라고 했죠. A씨는 2월 말까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5번 틀렸고. 자, 1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실적 보고 어디서 한다 그랬어요? 대한화장품협회라고 했었죠. 네, 국내에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어디야? 원료 목록 보고를 또 어떻게 해야 되죠? 국내에서 제조하는 화장품에 대한 원료 목록 보고는 어디서 하죠? 대한화장품협회라고 했었죠. 자, 111번. 수입 실적과 수입 화장품에 대한 원료 목록 보고는 어디서 한다 그랬죠?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였죠. 자, 1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료 목록 보고의 의무에 대한 설명.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여태까지 제가 앞에서 원료 목록 보고 이야기를 했었던 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였어요. 이번에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원료 목록 보고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원료 목록 보고의 의무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해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원료 목록 보고의 의무는 일단 보고의 주체 당연히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사용된 모든 원료의 목록을 매년 1회, 즉 2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합니다. 네,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경우 원료 목록 보고는 유통 판매 전에 무조건 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요. 사용된 모든 원료의 목록을 매년 1회, 즉 2월 말까지만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면 됩니다. 한꺼번에.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랑 화장품 책판업자가 다르다라는 거 짚고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113번 보겠습니다. 자, 영업자의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 후 업체 개시 신고의 의무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폐업을 한다. 마음대로 폐업하면 안 되고요. 그 폐업도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내가 휴업을 하고 싶다. 내가 잠깐 휴가를 가지고 싶다. 이래도요, 여러분들 이게 그런 것들이 다 세무서에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이 세금과 관련된 문제가 또 있고 화장품업에 대한 그런 통계랑 관련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신고를 합니다. 신고 서류를 작성을 해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하지만 휴업할 때 3일 휴업했다고 내가 신고하진 않아요. 5일 휴업했다고 신고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휴업의 기간이 짧으면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언제까지냐? 휴업 기간이 1개월 미만입니다. 1개월 미만이거나 그 기간 동안 휴업하였다가 그 업을 재개하는 경우엔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대신에 1개월 미만이 아니라 1개월 이상, 즉 30일 이상으로 휴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자, 114번.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교육의 의무가 있는데요. 몇 시간 이상 몇 시간 이하일까요?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이거 실제 주관식 문제였어요. 기출문제.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외우십시오. 자, 115번. 다음 중 회수 대상 화장품의 위해성 등급이 다른 하나는 했는데요. 위해성 등급이 가나 다 등급이 있죠. 그런데 지금 전부 또는 일부가 변폐된 이런 병원 미생물 이런 말 들어가면 다 등급, 1번 다고. 자,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 중 기능성 화장품의 기능성을 나타나게 하는 주 원료 함량이 기준치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다 등급이에요. 그리고 3번 볼게요.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위조 변조한 게 이것도 다. 네. 그러니까 왜 다냐면 가는 무조건 잘못된 거니까 그러니까 다 잘못된 거죠. 근데 위해성 등급의 가 등급은 중대한 잘못으로서 바르면 바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들. 예를 뭐냐면 사용 불가 원료를 넣은 거 아니면 사용 제한된 예를 들어서 뭐 페녹시에탄올 1%의 사용 제한이 있었다. 그럼 페녹시에탄올을 50% 넣고 말이 안 된다. 그럼 화장품이 안 되는데. 여튼 그렇게 막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바르면 위급한 그런 중대한 결함이 있죠. 그래서 가 등급은 정말 위험한 것들 얘기하는 거고 나 등급은 어중간하게 위험한 것들. 다 등급은 뭐냐면 위험할 가능성이 내재된 거. 그래서 뭐 이렇게 바른다고 뭐 위험하다 이런 건 구체적으로 그렇진 않은 그런 것들이에요. 하지만 위험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 그래서 국가적으로 정해놓은 것은 1번, 2번인 경우 그리고 3번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위조 변조하였지만 이것이 위조 변조하였다고 해서 피부에 바른다고 해서 100% 부작용이 나타난다 이런 건 없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약간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3번도 다등급이다 라는 거죠. 4번 식품의 형태, 색깔, 냄새, 어쩌고 저쩌고 등을 모방해서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이거는 예를 들어서 비누가 망고 모양 비누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그 서울 우유 같이 생긴 용기에 담겨진 바디 로션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애기들이 먹을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다등급보다는 높아요. 근데 가등급보다는 낮아. 이런 건 나등급이에요. 그래서 4번은 나등급 4번입니다. 그리고 5번 영업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제조한 화장품을 이 유통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제조했기 때문에 불법이죠. 불법이기는 하나 이 사람이 엄청 잘 만들었어. 물론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피부 발랐을 때 아무 부작용이 없어.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등급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등급 안에 포함이 위해성입니다. 위해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다등급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이런 사람은 이제 법적인 처벌을 받겠죠. 네, 벌칙을 받겠죠. 자, 116번. 회수 과정 시 일반 신문의 게재가 생략이 가능한 위해성 등급은 다등급밖에 없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 다등급밖에 없습니다. 가나 나등급의 경우에는 일반 일간 신문, 즉 조선일보 뭐 이런 데 있죠. 경향신문 이런 신문에 게재를 해야 합니다. 예. 117번. 자, 이것은 무엇인가? 이 단어를 뜻을 적어라라는 건데요. 화장품의 사용 중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유해 사례입니다. 근데 이 유해 사례는 반드시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장품과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이 화장품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니다. 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아니다. 막 그런 증거가 필요하지는 않다. 엄청 그런 것들이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화장품을 썼을 때 그런 징후가 나타나겠죠. 이런 거는 유해 사례라고 합니다. 위해 사례가 아니라 유해 사례예요. 이런 용어는 그냥 통으로 외우셔야 돼요. 자, 유해 사례와 화장품 간의 인과관계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된 정보, 이런 건 이런 정보는 뭐라고 하냐면 실마리 정보라고 하거든요. 그 인과관계가 알려지지 않거나 입증 자료가 불충분한 것을 의미한다. 네, 이건 실마리 정보입니다. 실마리 정보. 네, 그래서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된 정보이지만 증거가 불충분해요. 예. 그리고 3번. 화장품과 관련한 국민보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 유해 사례 정보 등을 의미한다. 이 모든 걸 통틀어서 뭐라고 하느냐? 안전성 정보라고 한다. 안전성 정보라고 한다. 그럼 지금 유해 사례, 실마리 정보, 안전성 정보가 정답이 되겠죠? 이런 문제는 주관식으로 나왔었습니다. 실제로도. 자, 이거 뭐였습니까? 118번 유해 사례였죠? 그리고 이거 유해 사례가 이거 불충분한 거 뭐예요? 실마리 정보. 중복된 문제인데 제가 중요해서 넣어봤어요. 다시. 자, 119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유해 사례 중에서요. 특히 유해 사례 중에서 이런 유해 사례를 뭐라고 하느냐? 중대한 유해 사례라고 합니다.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한 유해 사례이기 때문에 중대한 유해 사례라고 하고요. 이건 안전성 정보였죠? 자, 20번 볼게요. 안전성 정보 관리 체계 중 그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이 부서가 최종 책임 부서입니다. 어디냐면요. 화장품 어디입니까? 화장품 정책과. 그죠? 화장품 정책과. 이것도 한번 저기 나와 있어서 법령에 나와 있어서 한번 해봐서 화장품 정책과. 121번.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에 따라 보기를 참고해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중대한 유해 사례 또는 이와 관련해서 식약처장이 보고를 지시한 경우, 판매 중지나 회수에 준하는 외국 정부의 조치를 또는 이와 관련하여 식약처장이 보고를 지시한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걸 참고해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위의 두 경우 모두 그 정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랬네요. 그렇죠. 지금 보면 이게 지금 굉장히 중대한 사례고 지금 1번, 2번 모두 굉장히 위험한 사례예요. 그래서 이런 위험한 안전성 정보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둘 다 안전성 정보이기는 하나 중대한 안전성 정보이기 때문에 특히 중대한 유해 사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위급하다고 판명이 되므로 이 정보를 알게 됐다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 두 경우에는. 그래서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하고, 이런 것을 이제 안전성 정보의 신속 보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이제 의사, 약사, 간호사, 판매자, 소비자 또는 관련 단체의 장은 관련 단체의 장은 화장품의 사용 중 발생하였거나 알게 된 유해 사례 등 안전성 정보에 대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게 보고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중대한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의 경우, 이제 뭐 어떤 경우든 상관없지만 이 사실 제가 지금 드래그한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해요. 사실. 왜냐면 보세요. 소비자도 들어가고 의사, 약사뿐만 아니라 소비자, 관련 단체.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모든 사람들을 의미해요. 모든 사람들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게도 보고할 수 있고요. 모든 사람들은 식약처장에게 이렇게 보고할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위에 같은 경우에 다 보고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었다면.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보고가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게 보고를 했다면 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바로 화장품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또 보고를 해야 되겠죠. 위에 보기에 관한
안전성 정보의 신속 보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 후 전산,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신속 보고는 이 경우에는 그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를 하거나 전산,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리거나 아니면 우편, 팩스 뭐 이런 걸로 알리거나, 그러니까 어느 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뭐든 그냥 알리면 돼요. 일단 알리면 되는데 전산, 전화 등의 방법 뭐 이런 얘기보다는 지금 신속 보고의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고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뭐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고 뭐 여러 가지 예를 보고 한 다음에 이렇게도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없고요. 신속 보고의 경우에는 보통 홈페이지를 통해서 합니다. 근데 어느 거로든 일단 보고를 하면 돼요. 신속 보고의 경우에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급한 것이기 때문에 위에 보기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보고해야 할 네, 맞고요. 자, 122번. 중대한 유해 사례가 아닌 것은? 중대한 유해 사례 어딨지? 아까 전에 이게 중대한 유해 사례였죠. 네,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 위협, 입원 또는 입원 기간의 연장, 지속적 중대한 불구, 선천적 기형, 후천적 아닙니다. 네, 이런 것들. 중대한 유해 사례가 아닌 것은? 볼게요. 122번. 선천적 기형, 영구적 불구, 청색증을 앓고 의사의 권유로 입원한 사람이라고 나와있죠. 뇌수망, 사망. 네, 근데 답은 5번입니다. 사용 후 홍반이 있다고 해서 중대한 유해 사례라고 하지 않습니다. 123번. 이것 뭐였어요? 아까 전에 봤었죠? 후천적 기형이 아니라 선천적 기형. 4번. 자, 124번 보겠습니다.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에 따라 보기에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신속 보고되지 않은 화장품의 안전성 정보를 작성한 후 매 반기 종료 2월 이내에, 2월 이내가 아니라 1월이죠? 1월 이내에, 네, 1월로 바꿔주세요. 안전성 정보를 작성한 후에 매 반기 안전성 정보의 정기 보고의 경우에는 매 반기 종료 후 1월 이내입니다. 즉 언제냐? 1월과 7월. 네, 두 번, 1년에 두 번. 자, 상시 근로자 수가 2인 이하인 화장 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경우 안전성 정보에 정기 보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니은 맞습니다. 예외 조항인 거죠. 네, 니은 동그라미. 자, 실마리 정보란 화장품과 관련해서 국민보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성, 유효성에 아니죠.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 이거 뭐였어요? 이런 건 안전성 정보였죠. 그래서 디귿 틀렸고, 즉 답은 2번, 3번 중에 하나인 거네요. 아닌가? 아니야, 디귿 틀렸다 그랬으니까 답은 3번이 3번. 그쵸?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3번이구나. 그래서 답은 이것도 맞는데 미음 볼게요. 화장품 제조업자는 제조업자의 의무였나요? 이 안전성 정보의 신속 보고죠. 안전성 정보의 신속 보고의 책임자는 화장품 제조업자가 아니라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입니다. 따라서 미음은 틀렸죠. 이런 주어의 주체도 다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에 따라 안전성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안전성을 평가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안전성 평가의 과정을 틀린 것을 골라라라는 건데요. 식약처장은 화장품 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화장품 안전성 검토 및 평가하는 안전성 평가위원회를 결성할 수 있는데요. 안전성 평가를 원활히 진행하여야 한다. 이거 맞는데 근데 이게 지금 화장품 안전성 정보를 검토 및 평가한다 이래서 지금 이 안전성 정보를 검토 및 평가하는 안전성 평가위원회를 결성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평가위원회가 이 화장품 안전성 정보의 검토 평가의 최종 주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입니다. 안전성 평가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안전성 평가위원회를 결성할 수 있으나 식약처장이 화장품 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화장품 안전 정보를 검토 평가하는 안전성 평가위원회를 결성해서 안전성 평가를 원활히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안전성 정보를 검토 평가하는 안전성 평가위원회를 결성했는데 125번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네, 지금 이 말을 애매하게 써놔서 지금 좀 그러니까 안전성
안전성 정보를 검토 및 평가하는 안전성 평가위원회를 결성한다 그랬는데, 이 안전성 평가위원회는 그 그냥 자문 단체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검토 및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안전성 정보를 검토 및 평가하는 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되어야, 이 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안전성 평가위원회는 자문기관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2번 볼까요? 식약처장은 정보의 신뢰성 및 인과관계 평가, 국내외 사용 현황 등 조사 비교에 따라 화장품 안전성 정보를 검토 및 평가해야 한다.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화장품 안전성 정보를 검토 및 평가해야 되는 건 누구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고, 안전성 평가위원회는 뭐다? 자문기관이다 라는 거죠. 자, 3번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검토 및 평가 결과에 따라 뭐 여러 가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은 실마리 정보로 관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식약처장은 이런 것들을 전파해야 한다. 네, 이런 정보를 전파해야 한다. 126번. 다음 중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에 따라 보기를 참고하여 적절한 설명을 골라라. 민희는 화장품 사용 등 홍반 증상이 나타났다. 민희는 이 증상을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게 보고하였다. 지금 이게 너무 10번에서 2번을 해야 한다는 진단. 뭡니까 이거? 중대한 유해 사례로 취급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나를 보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게 보고를 하였는데, 책판업자는 해당 증상을 당해 화장품과 반드시 인과관계가 가지는 것은 아니나 화장품의 사용 중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증상인 무엇으로 판명을 하여? 네, 지금 이 사람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좀 중대한 유해 사례로 취급을 해야 되는데 단순한 유해 사례로 본 거죠. 단순한 유해 사례로 보고 지금 정기 보고 시, 그러니까 뭐야, 그 보고를 할 때 신속 보고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기 보고할 때 같이 보고하려고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잘못된 거죠. 나에서 민희는 식약처장에게 보고했어야 했다? 아니에요. 이건 둘 다 상관없어요. 책판업자한테 하든 식약처장에게 하든 소비자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누구한테 하든. 지금 가에서 민희는 해당 증상 발현되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증상을 보고했어야 한다? 이거 뭐 소비자에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실마리 정보이다. 지금 실마리 정보가 아니라 뭐예요 지금? 아까 전에 반드시 인과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나 화장품 사용 중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증상 뭐였습니까? 유해 사례였죠 이거. 그래서 이거는 유해 사례죠. 유해 사례로 판단하여 유해 사례. 4번 나에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해당 안전성 정보를 신속 보고하여야 했죠. 그렇죠. 4번이죠. 5번 나의 정기보고는 1년에 한 번 이루어진다. 매 반기마다 1개월 이내 1월 이내에 해야 되는 거니까 1년에 2번이겠죠. 답은 4번. 127번 넘어갈게요.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제5조 신속보고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옳은 설명은 했는데 기억 안에 들어갈 숫자는 20이다. 아니죠. 신속보고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 안에 들어갈 말은 유해 사례이다. 유해 사례. 신속보고의 경우는 그냥 유해 사례가 아니라 중대한 유해 사례 또는 그것과 관련한 것 혹은 판매 중지, 외국 정부 이런 얘기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유해 사례가 아니라 중대한 유해 사례가 되겠고요. 이거 신속 보고의 경우에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 식약처 홈페이지 말고도요.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 보고를 하지 아니한 화장품의 안전성 정보는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안전성 정보 보고를 해야 되는데 4번이죠. 이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128번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에 따라 보기에 대한 적절한 설명은 했네요. 기업에서 안전성 정보의 보고는 의사인 A씨가 직접 하거나 피해를 입은 B씨가 직접 보고해야 한다 그랬는데 128번 안전성 정보 안전성 보고는요. 안전성 보고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안전성 정보의 그냥 일반적인 보고. 일반적인 보고 뭐냐면 의사, 약사, 간호사, 판매자, 소비자 또는 관련 단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식약처에 하거나 화장품 책판업자에게 하거나. 두 번째 뭐냐면 안전성 정보의 신속 보고가 있는데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하는 거고 중대한 유해 사례 또는 그 판매 중지나 외국 정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것들이 안전성 정보의 신속 보고의 대상이고요. 신속 보고를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것들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하는 정기 보고라고 하고요. 1년에 2번. 네. 1개월 이내, 매 만기 종료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보고가 있는데요. 안전성 보고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 중에서 볼게요. 일단 여기 의사가 부작용을 앓고 있었는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을 앓고 있는 B씨에게 중대한 유해 사례라는 진단을 내렸고 간호사를 통해서 안전성 정보를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게 보고하게 하였다. 가능한 거죠. 이건 일반적인 보고니까 기억에서 안전성 정보의 보고는 의사인 A씨가 직접 하거나 아니에요. 간호사가 해도 되고 소비자가 해도 되고 아무나 네. 자, 아무나 그냥 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B씨가 직접 보고 이것도 아니에요. 1번 틀렸고 기억은 15일 이내 보고 기억 볼게요. 중대한 유해 사례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기억이 중대한 유해 사례인가? 안전성 정보를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게 보고하는 것은 신속 보고가 아니죠. 이건 안전성 정보의 신속 보고가 아닙니다. 이건 일반적 보고를 의미하는 건데 아무나 그냥 다 보고할 수 있는 거. 이거는 15일 이내 보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소비자가 화장품 사용하다가 여러분 만약에 중대한 유해 사례가 발생했는데 소비자가 귀찮아 해가지고 만약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게 보고를 안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처벌을 받거나 그러진 않죠. 15일 이내에 보고할 의무는 없어요. 이거는 소비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소비자나 간호사나 의사의 선택이기 때문에 다만 신속 보고를 하여야 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15일 이내에 보고하지 않는다면 그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농후하겠죠. 기억에서 CC는 식약처장에게 직접 보고할 수도 있다. 그렇죠. 식약처장에게 직접 보고를 하거나 책판업자에게 보고하거나 그쵸. 자, 니은은 중대한 유해 사례가 적절한 설명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은 3번이겠네요. 니은은 중대한 유해 사례가 아니라 실마리 정보이다. 니은 아니죠. 이거 중대한 유해 사례가 맞죠. 이건 중대한 유해 사례라고 써야죠. 이거는 나는 뭐랑 관련된 거냐면 화장품 안전성 정보의 신속 보고를 의미하는 거니까요. 디귿은 정보통신망 등의 식품의약품 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했어야 한다? 아니에요. 우편을 통해서 해도 돼요. 그리고 저기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도 되고. 근데 웬간하면 홈페이지에 그냥 하는 게 빠르니까 뭐 우편 요즘 누가 하나요? 자, 129번 볼게요.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것. 화장품 표시, 광고 등의 실증. 그러니까 네가 표시 광고한 화장품에 표시 광고한 게 진짜니? 그 진짜라는 증거를 내봐라는 실증 자료는요. 뭐가 있냐면요. 인체 적용 시험 자료가 있고 인체 외 시험 자료가 있고 같은 수준 이상의 조사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증 자료는 외우셔요. 그래서 인체 외 시험을 뭐라고 하느냐? 인체 외 시험은 이런 것들을 인체 외 시험이라고 한다도 보고 외우세요. 자,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의 일부인데 괄호 안에 들어갈 거 뭐였어요? 아까 전에 인체 적용 시험 자료, 인체 외 시험 자료. 그래서 인체 적용 시험 자료는 이러한 것을 인체 적용 시험 자료라고 말을 한다. 자, 131번 갈게요. 131번. 실증에 관한 규정에 합리적인 근거로 인정될 수 있는 실증 자료 중 시험 결과의 자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했는데 시험 결과 자료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뭐뭐뭐 있었어요? 인체 적용 시험 자료, 인체 외 시험 자료, 같은 수준 이상의 조사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빼시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수준 이상의 조사 자료는 뭐냐? 해당 표시 광고와 관련된 시험 결과 등이 포함된 논문이나 학술 문헌을 얘기해요. 학술 문헌, 논문 얘기했는데 5번은 아닙니다. 5번은 이거는 뭐냐면 기능성 화장품과 관련된 자료이죠. 자, 132번 볼게요.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근거로 될 수 있는 실증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요. 볼게요. 합리적인 근거로 인정될 수 있는 실증 자료. 합리적인 근거로 인정될 수 있는 실증 자료 중 시험 결과 자료로는 아까 말씀드렸죠. 시험 결과 자료가 있고 조사 결과 자료가 있는데요. 시험 결과 자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인체 적용 시험 자료, 인체 외 시험 자료, 같은 수준 이상의 조사 자료. 이 같은 수준 이상의 조사 자료엔 뭐가 있다? 논문 이런 거 있었죠. 여기 학술 논문.
어디 갔냐. 어쨌든 학술 논문 같은 자료들 그런 것들이 있었다. 아까 전에 같이 봤으니까 넘어갈게요. 어디야? 2번. 합리적인 근거로 인정될 수 있는 실증 자료 중 조사 결과라는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조사 결과 자료에는요, 이제 표본 설정, 질문사항, 질문 방법이 그 조사의 목적이나 통계산의 방법과 일치하는 소비자 결과, 조사 결과, 그 제품을 소비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등이 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그 소비자의 조사 결과 나 그 제품을 소비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의 경우에는 이거는 표시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뭐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나 제품을 소비한 경험이 있는 일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의 경우에는 사기를 칠 수 있죠. 이 사람들한테 돈 주고 그냥 효과가 있다고 해라. 아니면은 이건 좀 편향, 확증 편향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소비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은 나는 이거 써보니까 왠지 내가 돈 주고 샀는데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좀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게 그런 사람이라는 게 참 주관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러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로 인정될 수 있는 실증 자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그러면 그런 자료가 있느냐? 표본 설정, 질문사항, 질문 방법이 그 조사의 목적이나 통계상의 방법과 일치하는 소비자의 조사 결과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설문조사 이런 것들만 되는 것이지 네, 그런 효능이나 성능에 대한 표시 광고에 대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나 그 제품을 소비한 경험이 있는 그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는 이런 것은 확증 편향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2번 틀렸습니다. 실증 나머지 읽어보세요. 아마 보시면 끄덕끄덕 이해되실 거예요. 네,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하다라는 표시 광고 정말 많죠. 이런 표시 광고의 실증 자료는 인체 적용 시험 자료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체 적용을 해서 4주간 시험을 해보았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겠죠. 자, 133번 볼게요. 133번은 실증 자료랑 관련된 내용인데요. 가는 직판업자 A씨가 자신이 판매하는 화장품에 대해 광고하는 내용이며 나는 가를 실증하기 위해서 제출한 조사 결과다. 즉, 붓기랑 다크서클 완화에 효과적, 피부 혈행 개선에 추천, 많은 분들이 믿고 찾아주시는 대란템. 지금 만나보세요. 지금 광고가 지금 붓기 다크서클, 피부 혈행 개선 이란 말이 있는데요. 붓기 다크서클 같은 경우에 인체 적용 시험 자료를 제출하면 실증 자료를 인정을 해준다고 식약처장이 말을 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고시가 있고요. 그리고 피부 혈행 개선이라는 말은 인체 적용 시험 자료를 제출하면 그 실증 자료로 가름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인체 적용 시험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데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지금 조사 결과 자료를 지금 제출을 한 거예요. A씨가 그죠? 근데 A씨가 지금 보니까 진짜 제품 사용 후 지금 제품만 이 제품을 사용했더니 실제로 줄어들었어요. 지금 보니까 그 제품을 소비한 경험이 있는 일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조사 결과로 지금 내세우고 있죠. 이러면 안 된다 그랬죠, 아까 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인정이 안 돼요. 조사 결과로도 인정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식약처장이 그 인체 적용 시험 자료를 제출해라라고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인체 적용 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조사 결과를 제출했죠. 물론 이 조사 결과도 충족되지 않았고 그래서 반려를 했대요. 반려를 한 이유를 알겠네요. 일단 반려를 한 구체적인 이유는 뭐예요? 이건 실증 자료에서 입증한 내용이 표시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경우는 그럼 몇 번인가? 1번이네요. 그죠? 자, 다음 134번 볼게요. 어떤 화장품에 대한 실증 자료인데 네, 이 자료가 뭐가 잘못됐냐 반려가 됐다라는 건데요. 볼게요. 미백 효능에 대한 표시 광고에 대해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하면 안 된다 그랬었죠? 네. 이것도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이것도 아까 전이랑 같은 이유입니다. 다음 135번 135번의 경우에 지금 특허 자료를 냈어요. 특허 자료를 냈는데요. 이런 그 여드름 개선 효과랑 관련된 특허 자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특허는 특허청과 관련된 것이지 화장품이랑은 또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그 원료에 대한 특허를 받은 것이지 이런 특허 자료 같은 것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뭐랄까요? 그
실증 자료에서 입증한 내용이 표시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건 특허청 자료이기 때문에. 그냥 특허청은 사실 그쪽 화장품에 대한 그 지식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특허만 낸 거지. 그래 이건 네가 만든 원료야. 네가 어떻게 저렇게 하는 원료야. 이렇게 특허만 낸 거지. 이것이 실증을 한 건 아니에요. 한 그런 자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직접 피부에 발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특허 자료로는 증거가 안 된다. 즉 실증 자료에서 입증한 이런 내용은 자체 이 특허 자료는 표시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건. 법으로는 그렇습니다. 따라서 다음 몇 번인가요? 3번이죠? 자, 136번. 136번의 경우에는 지금 이거 되게 많죠. 5 프리 해가지고 화장품의 뒤에 보면 5가지로부터 해방된 뭐 해가지고 막 이런 성분들이 없다 이런 거죠. 근데 이런 성분들이 없다라는 것을 하려면 한 3가지 정도의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제조 관리 기록서, 원료 시험 자료, 어떤 자료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 이 제품을 해당 그런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간 그런 재료의 목록이 적혀져 있는 제조 관리 기록서. 아니면 화장품 전성분 원료 목록. 이거 처음에 만들 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러이러한 재료로 만들었어요. 이런 원료, 이런 저기 서류들, 제조 관리 기록서 이런 거죠. 그리고 원료에 대한 시험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해당 원료들은 뭐 이러이러한 것들, 원료 안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한 가지가 더 해야 돼요. 얘랑 얘가 세트고 한 가지, 얘가 세트고 2가지, 그리고 플러스 알파 한 개가 더 필요한데 그건 뭐냐면 그 다 만들어진 화장품에 대한 시험 자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최종 제품에 대한 특정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라는 시험 자료가 또 있어야 합니다. 얘네만 있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반만 낸 거예요. 그래서 일부만 상관이 있다라고 봐요. 이런 경우에 실증 자료에서 입증한 내용이 표시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부분적으로만 상관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닭도리탕을 만들었어요. 근데 얘랑 얘는 뭐냐면 닭도리탕 레시피예요. 그래서 나는 닭도리탕을 만드는데 이 닭도리탕을 A 요리책을 보고 만들었어요. 이게 요리책, 오케이? 예, 요리책이고 원료에 대한 시험 자료는 뭐냐면 그 닭도리탕에 들어가는 당근, 닭, 어쩌고저쩌고 각 원료에 대해서 그 원료 안에 납이나 중금속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시험 자료도 있어요. 이 3가지가 다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시각처에서는 뭐라고 보냐면 이 5가지가 안 들어갔다는 건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왜냐면 이것들은 최종 제품을 그러니까 닭도리탕이 완성되기 전에 네가 참고로 해서 닭도리탕을 만든 거잖아. 이런 거 플러스 최종 닭도리탕에 대한 그 닭도리탕을 시험해서 그 안에 이것들이 없었다라는 것을 서류로 만들어야지. 그래야 완벽한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만으로는 부족해. 일부만 허용돼 라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 냄비 안에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었으면 어떡해요? 그럼 이 3가지는 다 충족이 되겠지만 냄비 안에 만약에 벤조페놀 다시 5가 조금이라도 있었다. 그럼 최종 제품에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만드는 그런 탱크나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이제 원료 그 자체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았지만 A 원료랑 B 원료를 섞었더니 이런 것들이 뭐 새로 생겨났다.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화학적인 작용으로 새로운 것들이 뭐 생겨났다. 그러면 최종 제품에 이런 것이 있는 거 아니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일부만, 부분적으로만 상관이 있는 경우라고 보므로 답은 5번입니다. 아시겠나요? 137번 볼게요. 137번 역시도 아까 전에랑 그 방금 전에 제가 해설한 문제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죠? 오무 처방. 그래서 이런 경우에 추가로 제출해야 되는 자료. 지금 이 3가지만 했다고 했죠. 여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최종 제품에 이러한 것들이 들어있지 않다라는 시험 자료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제품의 이거죠. 1번이죠. 이런 자료가 추가적으로 돼야 이제 완벽히 자료를 제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38번 갈게요.
다음 중 화장품의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표시, 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 결과의 요건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면 표시, 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 결과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시험이 아무거나 개나 소나 다 이렇게 해주면 그 시험은 좀 이상한 시험이죠. 그래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시험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근거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광고 내용과 관련 있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한 자료가 되어야 한다. 그럼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기억 맞고요. 그리고 국내외 대학 또는 화장품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서 시험한 것으로서 기관의 장이 발급한 자료여야 한다. 다만 제조 및 영업부서 등 다른 부서와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의 부설 연구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가 아니라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포함입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기기와 설비에 대한 문서화된 유지 관리 절차를 포함해서 표준화된 시험 절차에 따라 시험한 자료 당연한 거죠. 기억하고 디귿 다 1번. 시험 기관에서 마련한 절차에 따라 시험을 실시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뭐 표준 작업 지침에 따라서 뭐 저기 수행하였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런 절차에 따라서 시험을 실시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화된 신뢰성 보증 업무를 수행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뭐 이런 표준 작업 지침에 따라 뭐 이런 말은 없어요. 외국의 자료는 이거 제가 첫 수업 때 말했죠. 외국 자료 많이 나온다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외국 자료는 전체 번역본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그럼 한글 요약문이랑 원문이라고 했었죠? 다시 답은 1번. 129번 볼게요. 139번. 139번. 볼게요. 일단 어떤 시험을 했대요. 근데 이 시험이 지금 보면 땡땡 기업 부설 피부과학 연구소에서 했대요. 근데 제가 독립된 그 영업부서랑 독립된 그런 연구소가 있다면 여기서도 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죠. 그래서 보면 이 땡땡 기업 부설 여기는 기업 내의 제조부서 및 영업부서랑 유기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협업구조를 통한대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독립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독립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너무 유기적이라다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그 말도 안 되죠. 지금 얘네들이 이제 조작하겠죠. 이런 것들을 조작할 수 있겠죠. 팔아야 되니까. 독립적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법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140번 볼게요.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인체 적용 시험 자료의 기준에 대해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볼게요. 일단 이렇게 그 인체 적용 시험 자료를 할 때 인체 적용 시험을 시행하는 사람은요. 이런 전문의나 병원이나 화장품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하는 경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니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근거한 윤리적인 원칙.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의사가 나는 이제 환자들을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하는 거죠.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진짜 무슨 뜬금없는 거예요.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아니라 뭐냐면요. 헬싱키 선언이에요. 그래서 헬싱키 선언에 근거한 윤리적 원칙에서 니은 틀렸고요. 디귿 인체 적용 시험은 피험자의 인체 적용 시험 참여 이유가 타당한지 검토 평가하는 등 피험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네, 디귿 맞고요. 리을 볼게요. 인체 적용 시험은 피험자에 대한 의학적 처치나 결정은 의사 또는 간호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네, 맞죠. 이런 것도. 자, 미음. 피험자에게 동의를 얻기 위한 동의서 서식은 시험에 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예, 그렇죠. 맞죠. 그래서 디귿 미음이겠죠? 아, 리을 잠깐만. 디귿 리을 미음이 없잖아. 그럼 뭔가 잘못된 잠깐만요. 인체 적용 시험은 피험자에 대한 의학적 처치나 결정은 제가 이거 흘려서 봤네. 의사 또는 간호사가 아니라 의사 또는 한의사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의사 또는 한의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간호사는 책임이 없네요. 예, 그래서 전문적인 것을 위해서 디귿과 미음입니다. 답 4번입니다. 141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문제가 정말 길다. 모든 문제들 제가 정말 이런 문제를 어떻게 냈나 이렇게 나도 참 독하다 이러. 이거 시험은 이거 푸시다가 진짜 시간 너무 오래 걸리셨을 것 같아요.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A의 시험 자료가 반려된 이유를 골라라. A.
너 시험 제일 잘 반려했지 뭐야? 이유가 뭐야? 정확히 기억이 안 나. 시험 수행자가 누구였어? 10년차 피부과 의사. 5년 이상 피부과 의사. Very good. 피험자 선정은 잘했니? 시험을 위해 30명의 피험자가 필요했는데 정확히 30명이 지원해서 모든 피험자로부터 자발적인 시험 참가 동의를 문서로 받은 후 실시하려는 걸 잘못됐네요. 이거는 왜냐? 아무나 다 하면 안 돼요. 그걸 받았을 때 알레르기 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피험자 선별 검사를 했어야 했어요. 근데 30명이 필요했는데 30명이 지원했다고 검사 없이 그냥 오케이 바로 합시다 뚝딱 안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뭐야 저기 그 약 같은 거 그 의약 어디지? 의약 회사, 제약 회사에서 그거 30명 필요한데 우리 약을 먹고 이러이러한 부작용이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한다. 30명이 필요한다 했는데 진짜 그 약에 알레르기 성분이 있는 사람도 만약에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나팔락시스 이런 거 와가지고 쇼크 와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하면 안 된다. 즉 뭐냐, 피험자의 선정 탈락 기준을 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시험을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피험자 선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자, 142번 볼게요. 자, 그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중 인체 적용 시험의 최종 시험 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했는데, 네, 지금 이거는 그냥 통으로 외우셔야 근데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나올까 모르겠어요. 사실 요즘 시험 문제가 그래도 쉬워지는 추세라. 자, 시험 물질 식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험의 종류, 시험 제목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디 보자. 시액의 조제 및 보관 방법 이런 건 없어도 되고요. 왜냐면 이건 시액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시험자의 주소, 시험 의뢰자의 주소 있어야 되고요. 피험자의 유전 병력 이력서 이런 건 없어요. 피험자랑 관련된 건 선정 및 제외 기준하고 피험자의 수 및 이에 대한 근거 자료 이런 거지. 이런 거 없고요. 피험자의 타 인체 적용 시험 참여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시험 책임자의 성명 있어야 되고요. 시험자의 소재지 필요 없고요. 신뢰성 보증 확인서 있어야 돼요. 답 몇 번이죠? 2번인가요? 네, 2번입니다. 이런 거는 그냥 선택과 집중. 자, 143번. 143번 볼게요. 이것도 결국 똑같은 내용이네요. 예, 그때 지금 이거는 나머지는 다 맞는데요. 통계학적 유의성 결정 및 시험 결과 통계 계산 과정의 검증. 이게 통계학적 유의성 결정은 맞는데요. 시험 결과 통계 계산 과정의 검증 이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 계산 과정을 기재해야 되는 건 맞지만 계산 과정을 다시 검증하는 것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4번 4번입니다. 이거 그냥 외우는 문제. 자, 144번. 시험 결과의 요건에 따라 대해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시험 결과의 요건. 그래서 국내외 대학 또는 화장품 전문 연구기관에서 시험한 것으로서 기관의 장이 발급한 자료여야 하는데 해외 대학은 식약처장이 별도로 고시한 평가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해외 대학에 대한 별도 고시는 없습니다. 기억 틀렸고요. 니은. 피험자에게 동의를 얻기 위한 동의서 서식은 시험에 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피험자가 시험에 참여함으로써 받게 될 금전적 보상과 보상이 있는 경우 예상 금액은 보건복지부와 세무처가 협의해서 따로 서식을 제작한다. 보건복지부랑 세무처에 협의한다는 얘기는 난생 처음 들어요. 니은 틀렸고. 디귿. 인체 외 시험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이거나 밸리데이션을 거쳐 수립된 표준 작업 지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는 당연한 얘기고. 리을. 인체 외 시험이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일관되게 실시할 목적으로 절차, 수행 방법 등을 상세하게 기술한 문서에 따라 시험을 수행한 경우 합리적인 실증 자료를 볼 수 있다. 이것도 맞는 거겠죠. 다음 뭐야? 디귿 리을? 5번이네요. 미음. 인체외 시험의 최종 시험 결과 보고서에는 부작용 발생에 따른 치료 및 보상 등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인체외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 인체가 아닌 것으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포주. 그러니까 피부를 떼어내서 그 피부에만 시험을 한다던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즉 우리 인체에 세포를 떼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겠죠. 왜?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체의 세포를 배양해서 한다던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치료 및 보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예, 그렇죠. 인체 세포를 떼어내서 하는 건데. 답은 5번이죠. 145번 보겠습니다. 145번. 인체 적용 시험의 기준 중 피험자에게 동의를 얻기 위한 동의서 서식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시험의 목적, 피험자에게 예상되는 위험이나 불편, 피험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주어질 보상이나 치료 방법 이런 것들을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근데 피험자 선정 기준과 피험자 수 및 이에 대한 근거 이런 것은 이 동의서 서식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쵸? 이런 건 뭐냐면 어디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였어요? 동의서 서식이 아니라 그 최종 시험 결과 보고서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 146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아까 전에는 인체 적용 시험 자료에서의 최종 시험 결과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에 대한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인체 외 시험 자료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 이런 거는 5가 이응이 필요가 할까요? 아니겠죠. 이런 거 필요할까요? 아니겠죠. 이런 거 필요할까? 비읍, 시옷, 이응 필요할까요? 아니겠죠. 왜? 이런 것도 아니겠다. 그죠? 피험자. 왜? 인체 외 시험은 인체 외 세포에다가 세포주에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험자가 없고요. 부작용이 발생이 안 하고요. 피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이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인 1번입니다. 자, 147번 넘어갈게요. 147번. 인체 적용 시험 자료랑 인체 외 시험 자료의 최종 시험 결과 보고서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한 것은 신뢰성 보증 확인서는 모두 포함이 돼요. 이 시험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어떻게 보증할 수 있느냐? 1번입니다. 148번. 조사 결과의 요건. 조사 결과 아까 전에 여태까지는 위에는 뭐예요? 시험 결과였죠. 시험 결과 세 가지 뭐 있었어? 인체 적용 시험, 인체 외 시험, 그리고 그와 준하는 학술 문헌 자료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이제 조사 결과 자료에 대한 얘기예요. 조사 결과 자료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조사기관은 사업자랑 독립적이어야 하며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네, 맞죠? 그리고 조사 목적이 적정하여야 하며 조사 목적에 부합되는 표본의 대표성이 있어야 되고요. 기초 자료의 결과는 정확하게 보고되어야 하고요. 질문사항은 표본 설정, 질문사항, 질문 방법이 그 조사의 목적이나 통계 방법과 일치하여 당연한 건데 지금 이게 잘못됐어요. 피조사자는 조사 목적을 정확히 인지하는 가운데 진행하면 안 돼요. 조사 목적을 알려주면 그게 확증 편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 조사 목적이 이런 거니까 이게 진짜 보습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확증해서 인간이 편향하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피조사자의 경우에 조사 목적을 모르는 가운데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답은 5번. 자, 149번 볼게요. 표시 광고의 실증에 대한 별표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합리적인 근거로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149번의 경우 지금 볼게요. 여드름성 피부가 사용하기에 안성맞춤 여드름성 피부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판매하는 크림에 쓰였대요. 그래서 지금 여드름성 사용 피부의 안정맞춤이라는 건 인체 적용 시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었죠. 기억 맞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하다라는 말은 인체 적용 시험 자료 제출할 수 있고 항균, 인체 세정용 제품류의 하나는 항균이라는 광고는 인체 적용 시험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피부 노화 완화라는 말은 인체 적용 시험 자료나 인체 외 시험 자료를 제출하면 되고요.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라는 표현은 인체 적용 시험 자료 제출, 붓기나 다크서클 완화도 인체 적용 시험 자료 제출, 피부 혈행 개선도 인체 적용 시험 자료 제출, 콜라겐 증가, 감소 또는 활성화라는 표현은 기능성 화장품에서 해당 기능을 실증한 자료로 제출, 효소 증가나 감소 또는 활성화를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기능성 화장품에서 해당 기능을 실증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니은 볼까요? 판매하는 로션의 항균. 일단 항균이에요. 항균. 향균이란 말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그리고 항균이라고 하더라도 로션은 안 돼요. 인체 세정용 제품류에 하네요. 그래서 니은 틀렸어요. 디귿. 틴트가 포함된 다이어트 크림에 쓰인 영구적 셀룰라이트가 영구적 셀룰라이트 감소라는 표현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셀룰라이트는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에 쓰이고요. 그것도 인체 적용 시험 자료에 하네요. 인체 외 시험 자료가 아니라. 그래서 니은 디귿 틀렸어요. 리을. 피부 노화 완화라는 표현은 인체 적용 시험 자료나 뭐였어요? 인체 외 시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리을 받고 미음. 콜라겐과 관련된 콜라겐이라는 말은 뭐였어요? 기능성 화장품에서 해당 기능을 실증한 자료라고 했었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해서 미음 틀렸고. 따라서 답은 뭐예요? 2번. 됐나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50번.
표지 실증, 표시 광고 실증에 대한 건데 그 실증 자료로서 적절히 연결 지은 것은 했는데 볼게요. 아, 이게 그거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피부 노화 완화 뭐였어요? 피부 노화 완화는 인체 적용 시험 자료 또는 인체 외 시험 자료 둘 다 된다고 했었죠. 둘 다 되는 거 피부 노화 완화니까요. 이거 꼭 암기하세요. 향균은 없죠. 향균이란 말은 없었어요. 항균이었죠. 향균 아닙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붓기 다크서클 완화는 전문가 이거 아니죠. 붓기 다크서클 완화는 뭐예요? 인체 적용 시험 자료죠. 콜라겐이라는 말 들어가면 무조건 기능성 화장품에서 해당 기능을 실증한 자료 틀렸고, 효소는 기능성 화장품에서 해당 기능을 실증한 자료. 그래서 틀렸죠. 답은 1번밖에 없네요. 그래서 150번은 1번. 네, 151번 보겠습니다. 다음 광고에 대해서 식약 처장이 실증 자료를 요구했다면 어떤 실증 자료를 내어야 인정이 되느냐라는 문제인데, 붓기랑 다크서클의 경우에 제가 인체 적용 시험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표를 꼭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실증 자료 인증표 있죠. 인정하는 표. 답지를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그 표는 통째로 외워주세요. 15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개인정보가 아닌 것은 했는데요. 개인정보가 무엇이 개인정보고 무엇이 개인정보가 아닌 것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일단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즉 무슨 소리냐? 첫 번째, 살아있어야 한다. 즉 시체의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뭐 동물, 단체 뭐 이런 것은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따라서 뭐 사망한 자의 정보, 그리고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정보,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의 주소, 그 뭐 사업자 등록번호, 납세액 이런 것은 그러니까 사업체의 운영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대신에 그 개인의 정보는 뭐 개인의 주소 막 이런 것 정보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개인을 동영상으로 찍었다, 사진으로 찍었다, 이것도 다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사물에 대한 정보 이런 것도 당연히 개인정보가 아니겠죠. 볼게요. 그러면 개인정보가 아닌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법인 단체의 대표자, 임원진, 업무 담당자 개인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겠죠. 법인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고요. 단체에 대한 정보도 개인정보가 아니겠으나 어쨌든 이 앞에 있는 걸 빼도 돼요. 왜냐면 대표자, 임원진, 업무 담당자 개인에 대한 정보를 말을 하는 거니까요. 1번은 개인정보고요. 두 번째 2번은 개인정보가 아니겠죠. 개인 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주소, 이거는 사업체 운영과 관련된 주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개인 선생님, 개인 사업자의 상호명은 왜 개인정보가 아닌가요? 이건 뭐냐면 이건 사업체의 상호명이란 뜻이에요. 상호명은 뭐예요? 예를 들면 음식점 이름 뭐가 있나? 무슨 서가 앤쿡 뭐 이런 거는 이제 상호명이죠. 그런 건 사실 개인정보가 아니죠. 그 사업체의 그 주소이기 때문에, 이게 사업체의 상호명이기 때문에. 3번 사물의 제조자, 사물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겠으나 사물의 제조자, 소유자 당연히 개인정보겠고, 단체 사진을 SNS 이거 당연히 요즘 많이 걸리죠. 개인정보로. 가명정보 또한 개인정보입니다. 선생님, 가명정보가 도대체 왜 개인정보인가요? 법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을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가명 정보도 가명 처리를 하였어도 그것도 개인 정보에 포함이 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이런 것까지 포인트로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53번 넘어갈게요. 153번 같은 경우에는 개인 정보 처리입니다. 이런 걸 개인 정보 처리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외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는 개인정보 수집, 생성,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다루는 것을 뭐라고 하냐? 처리라고 한다. 주관식 대비. 이거는 개인정보법의 제2조인가요? 거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의를 이제 한 건데요. 이 정의도 여러분 꼭 외우세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서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기관 같은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시켜가지고 어떤 사람을 시켜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은행이 개인정보 처리자였다면 은행원이 고객한테 네, 고객님 주소 좀 불러주시고요. 고객님 성함이나 주민등록번호 입력해 주세요라고 그런
은행원을 통해서 그렇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죠. 그럼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나요? 그런 사람은 개인정보 취급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랑 개인정보 취급자 두 개는 다른 개념이니까 서로 따로 외워두시길 바래요. 그런 기관을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기관이 시켜가지고 돈 받고 하든 뭘 하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기관에 소속돼 있는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정보를 수집하겠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개인정보 취급자라고 합니다. 자,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여기가 이게 핵심이에요.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거 이거 뭐라고 하냐면 가명 처리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가명 처리라고 합니다.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서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정보 주체죠. 정보 주체. 그죠? 개인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규칙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 이건 개인정보 파일이 되겠고 일정 공간을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일정 공간에 지속대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이거 뭐예요? CCTV죠? 그러니까 영상정보 처리기기라고 하죠. 영상정보 처리기기 개인정보 처리에 지휘 및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직원을 뭐라고 하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개인정보 취급자입니다. 155번 넘어갈게요. 다음 중 민감 정보가 아닌 것은 여러분 그 개인 정보에도요 여러분 민감 정보가 있고요 고유 식별 정보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꼭 외워두셔야 하는 부분인데요. 민감 정보는 뭐냐면요 이제 알려졌을 때 개인 정보 중에서 특히 굉장히 민감한 정보 예를 들면 노동조합, 성생활, 유전자 검사, 범죄 경력, 정치 견해 뭐 이런 것들 모두 다가 민감 정보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없습니다. 전부 민감 정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민감 정보가 들어가고요. 고유 식별 정보 이것도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고유 식별 정보의 경우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고유 식별 번호 이 네 가지는 꼭 암기를 해두세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면허번호 그리고 외국인 등록번호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정말 소중한 그런 고유 식별 정보라고 말을 합니다. 자, 157번 넘어갈게요.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개인정보 처리자랑 개인정보 취급자를 둘을 구별할 줄 아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157번의 답은 4번입니다. 학부모에게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은 학교, 기관이죠.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그런 법인, 기관 같은 곳이라고 했어요. 실제적으로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장소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기관, 그런 기관을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행정관청 같은데 아니면 그런 관청이 아니더라도 그런 법인, 사단법인 이런 데도 개인정보 처리자가 될 수 있겠죠. 개인적인 활동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자 개인적인 활동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자 이거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 순수한 개인적인 활동이나 가사 활동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경우엔 업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애시당초 개인정보 그 처리라고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은행원은 이거 뭐예요? 개인정보 취급자고 그러니까 처리자가 아니죠. 이런 경우도 개인정보를 취급한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인들에게 청첩장을 발송하기 위해서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이런 경우는 업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4번은 맞고 5번 가사 활동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수한 개인적인 활동이나 가사 활동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경우는 업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따라서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겠죠. 자, 158번. 158번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중 일부다. 개인정보 이거는 법에 그대로 나와 있는 문구예요.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땡땡성 및 땡땡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입니다. 이 세 가지는 그냥 객관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주관식으로는 안 나올 것 같고 객관식으로 그냥 나와도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시라고 문제 내봤고요. 159번 넘어갈게요. 이것은 무엇이냐? 이 문구도 법령에 그대로 나와 있는 문구인데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다뤄봤습니다. 개인정보를 실명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익명 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것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 가명입니다. 가명에 의해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경우는 무슨 경우냐면,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라면 실명으로 처리하지 않고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해서 해라. 근데 익명 처리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해서 처리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명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뒷전이고, 그러니까 익명이나 가명으로 처리하되 익명으로 처리할 수 없다면 가명으로 처리해라 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이 원칙을 꼭 머릿속으로 인식하시고 160번 개인정보의 주체의 권리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요. 개인정보의 5권리가 있습니다. 5가지 권리. 첫 번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당연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랑 동의 범위를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그리고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해서 열람을 요구할 권리. 너 내 개인정보 어떻게 처리했니? 나 좀 보자. 이런 거죠. 그리고 그걸 보고 나서 뭐야, 내 개인정보 처리 정지해. 정지, 정정 및 삭제, 파기를 요구할 권리. 당연한 거죠. 제 개인정보가 3개월 전에 거기에 찍혔는데 계속 문자가 오더라고요. 제발 삭제해 주세요. 이런 경우 굉장히 적절하다. 그런 요구가. 그리고 5번째로 개인정보 처리로 인해서 만약에 내가 피해를 받았다. 그러면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구제받을 권리. 이 5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이 5가지의 권리에 의하면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는 이거겠죠. 1, 2번, 3번입니다. 5권리 정도는 알아두세요. 자, 161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고객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연하죠. 보기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고객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상황은 모두 그런 것은 했는데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동의를 따로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동의를 받을 때 따로 알려야 되는 게 5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가 누군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누군지, 그리고 두 번째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이 뭔지, 그래서 그 제3자는 왜 내 개인정보가 필요한 건데, 이런 거. 그리고 개인정보,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그래서 내 어떤 개인정보를 그 제3자한테 줄 건데, 이거랑, 그리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그래서 그 제3자는 몇 년 동안, 보통 1년이에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제공받는데, 그래서 1년, 3년 막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근데 뭐 부득이하게 뭐 이런 경우 그냥 1년 하더라고 보통. 예, 그리고 5번째는 뭐냐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라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경우엔 그 불이익의 내용. 만약에 당신이 제3자에게 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서비스를 이용받을 수 없습니다. 뭐 이런 불이익의 내용 같은 것도 이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제공 기업 기업인가요? 2번인가요? 예, 2번이겠죠. 162번으로 갈게요.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 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 받을 때, 이거는 이제 아까 전에 제3자한테 알려야 되는 거였다면, 그러니까 그 개인정보, 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정보를 넘겨줄 때 동의를 구해야 하는, 뭘 동의를 구해야 하는가 였다면, 이번 162번의 그 제목은 뭐냐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제 정보 주체 나한테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 하는 사항. 그래서 막 엄청 길게 회원가입할 때 막 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이 있냐라는 건데, 4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그리고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그리고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그리고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그런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 하는 사항 중에 5가지 중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빼고 다 들어가죠. 다 중복돼요 사실. 그래서 한꺼번에 외워두시면 편하세요. 예, 다 똑같거든요 사실. 한두 가지만 추가되거나 빠지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개인정보 이용 기간이 있어야 되고 동의 거부권 뭐 이런 거. 그래서 1번, 5번입니다. 163번 볼게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기 위해서 동의를 구해야 할 때 알려야 하는 사항. 이 위랑 뭐가 다르냐면, 이거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하는 거고요. 이거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그러니까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좀 달라요. 다르더라고요 실제로도 보니까. 그래서 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물론 공통점, 그러니까
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이 개인정보 처리자한테 수집 동의 받을 땐 5가지, 네 가지였죠. 죄송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받을 때는 4가지를 알려줘야 되더라고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 및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 4가지였는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주체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 한다면 여기서 뭐가 빠지냐면 동의 거부권 막 이런 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이 3가지를 알려야 합니다. 답은 1번, 2번, 4번입니다. 164번. 다음 중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 진짜 뭐랄까, 이런 법원 관련된 얘기, 그리고 법률에 이제 그런 규정이 있었거나, 아니면 공공기관의 법령 등에 의해서 이제 그런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그리고 정보 주체나 그 법정 대리인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같은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아니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는 당연히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별도 동의를 받을 때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라고 연계해서 외워두시면 되고요. 급박한 생명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급박한 생명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이라 하더라도 그 정보 주체 또는 법정 대리인의 경우, 그 사람이 법정 대리인이 있다면 그 대리인이 해야 되는 거고,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해요. 이해되시나요? 급박한 생명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의사 표시를 그러니까 급박한 생명의 문제가 발생하여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것이 명확한 경우라고 써야 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네. 자, 119 제가 실제로 출동을 나가보고, 물론 거기서 이제 소방관님들께서 다 하셨죠. 저는 한 게 없지만 그래도 출동을 같이 나가보고 막 그런 경험이 좀 여럿 있는데, 근데 그냥 출동만 나가고 제가 하는 건 그냥 보조고, 물건 들어드리고 이런 거밖에 없었으나, 근데 진짜 급박한 생명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보호자께서도 또 동의를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 근데 정보 주체도 의사표시가 없고 법정 대리인도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렇다면 이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명백해야 돼요. 다음. 나머지는 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죠. 넘어갈게요. 165번. 틀린 것은 뭐가 틀렸나 볼까.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받을 때는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해서 정보 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동의사항을 뭉뚱그려서 이거 동의합니까? 이러면 안 되고, 그거 아시죠? 귀찮으시잖아요. 체크 여러 번 하는 거. 근데 그 항목마다 그렇게 있는 거거든요. 2번. 개인정보의 처리에 따라서 대해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는 정보 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해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것도 맞아요. 개인정보 처리할 때 정보 주체 동의가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있고, 개인정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가 있어요. 개인정보 처리할 때. 왜냐면 맨 처음에 동의를 해서 체크를 해서 내 개인정보를 보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별도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들은 있고, 하지만 또 그 동의가 필요한 그런 개인정보도 있거든요. 그래서 막 처리를 할 때. 그래서 이런 것을 구별해야 하는 거 맞고요. 그리고 정보 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해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는 있는데 따로 동의를 받아야 돼요. 명확하게. 여기 있네. 명확하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이렇게 하는 경우 너무 많죠. 다 신고하세요. 자, 정보 주체가 제 사망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제 사망이라는 말은 그냥 빼는 게 낫겠네.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거나 마케팅 정보 제공 및 제3자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 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이걸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꼭 동의를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꼭 동의를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우리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는 가능해요. 근데 지금 보면 이건 뭐냐면 꼭 동의해야 되는 거 말고 그 외에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 대부분 뭐냐면 마케팅 동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어디죠? 판매 여기 있다. 이거 마케팅 그 동의. 그래서 나는 여기에 회원 가입을 위해서 꼭 내가 동의해야 되는 건 동의했어. 그러면 나는 가입은 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선택이라고 해가지고 위에 필수는 다 동의했는데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니면 마케팅 정보 제공 아니면 제3자에게 정보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고 해서 정보 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꼭 필수 동의에 체크를 안 하면 서비스 제공을 거부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필수에는 체크했는데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동의를 안 했다고 해서 너는 마케팅에 네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너는 회원가입 못해. 왜요? 회원가입을 위한 동의는 다 했는데요. 아 몰라. 내가 기분 나빠서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 4번도 맞고요. 5번 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을 받을 때는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낚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만 14세입니다.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받을 때는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 14세입니다. 낚이는 문제였죠? 166번 보기의 빈칸을 채워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 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파기 등 휴면 계정이라고 해서 뭐 하죠. 1년입니다. 1년. 1년마다 그래서 저한테 메일이 막 오더라고요. 동의를 다시 해달라. 휴면 계정으로 전환된다. 1년. 자, 167번. A씨는 이거 실제로 기출 변형한 건데요. A씨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정이 어려워서 B씨에게 맞춤 화장품 판매업소를 매매했대요. 그러니까 팔았대요.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개인정보 영업 양도 때문에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영업 양도 합병 등으로 그러니까 합병 등으로 인해서 아니면 양도로 인해서 고객 정보를 영업 양수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미리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영업 양도자가 그래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영업 양수자는 영업 양도자가 그 사실을 알렸다면 별도로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안 알렸다면 양수자가 다시 알려야 돼요. 이거 다시를 잘못 말했네. 새롭게 알려야 돼요. 그리고 영업 양수자는 이전받은 그런 개인정보를 본래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하고요. 제3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본래의 이제 제3자에게 제공받게 하겠다라고 동의한 사람만 제3자에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인 건가요? B씨는 개인정보 이전 시 발생할 문제에 대해 정보 주체에게 사전에 밝혀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A씨가 B씨한테 지금 넘겨준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1번부터 한번 볼게요. A씨는 사전에 미리 고객에게 개인정보를 맞고요. A씨는 개인정보 이전에 대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을 경우 B씨가 해당성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B씨는 이전받은 개인정보 그렇죠. B씨는 해당 개인정보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받는다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지만 B씨는 개인정보 이전 시 발생할 문제에 대해 정보 주체에게 사전에 밝혀야 된다. 사실 사전에 밝혀야 되는 주체는 B씨가 아니라 A씨입니다. 영업 양도자죠. 그래서 개인정보 이전 시 발생할 문제에 대해 개인정보 주체에게 사전에 밝혀야 된다는 건 A씨로 되어야 하고요. 이게 A씨가 안 했다면요? A씨가 안 했으면 B씨가 해야 되는 게 맞긴 하나 그런데 보세요. 이미 A씨가 안 하고 토낀 거죠. 그럼 A씨는 끝난 거야. 왜냐면 얘는 양도자고 얘는 양수자예요. 그죠? 양수자한테 넘기고 얘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미 이 B씨는 이제 영업자가 되는 건데 그럼 영업자는 개인정보 이전 시 발생할 문제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게 이미 양수구나. 이미 양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B씨는 개인정보 이전 시 발생할 문제가 아닌 거죠. 왜냐면 이미 개인정보 이전은 다 받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 이후에 또 아니고 이전 시라고 했으니까 아닌 거죠. 그래서 답은 5번. 시점의 문제도 있는 거고요. 자, 168번 넘어갈게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가 지체 없이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되는 사항은 뭐가 있냐면요. 유출된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그리고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뭐가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데 그리고 니는 어떻게 대응할 건데 이런 거 그리고 정보 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런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담당 부서나 연락처 그래서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신고할 수 있는 담당 부서랑 연락처는 이곳입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맞아요. 기역 니은 티글 리을 미음입니다. 자
몇 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사실의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즉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요, 1000명입니다. 1000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별도의 따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치를 하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기준이 1000명이라는 걸 아느냐 모르느냐 한번 체크해 본 거고요. 자, 영상정보 처리기기는 원래 설치할 수 없습니다. 원래 CCTV 같은 경우에는 폐쇄회로 그런 경우에는 설치하면 안 되는 것이 원칙이나 법에 특수한 경우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법에는 이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범죄 예방이나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두 번째로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그리고 세 번째 교통 단속, 그리고 네 번째 교통정보 수집 및 분석 제공을 위한 경우, 이 4가지예요. 그래서 이 4가지를 제외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영상정보 처리기기, 즉 동영상으로 돌리는 거 못합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죠. 네, 5번의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꼭 안내판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이거 저희 알고 봤더니 그 아파트 앞에도 붙어 있더라고요. 예, 영상정보 처리 기기가 있는 곳은 어디에나 이러한 안내판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2회 시험 문제 제가 보고 왔는데 주관식에 이게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물론 저도 틀렸고요. 그래서 이거 무슨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나 진짜 어이가 없는데. 근데 뭐 지금은 이제 당연하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문제집을 만들어 놨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뭐 CCTV 안내판에 뭘 보지 무슨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죠? 그 당시엔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당연하게 외워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어서 모든 시험 문제가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앞으로 뭐 시험 문제 뭐 다양하게 보실 때 6회, 7회, 8회 이렇게 보실 텐데 그런 시험 문제들도 여러분들 시험 보시기 전에 책에 다 나와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 보고 나면 그 시험 문제 나왔던 것들이 이제 책에 또 보충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 전에 진짜 터무니없었던 문제가 예, 어쨌든 여기에 들어간 건 촬영 범위입니다. 그래서 설치 목적, 장소, 촬영 범위, 촬영 시간, 관리 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까지 이렇게 이거는 그래도 외워두세요. 실제 기출 문제였으니까 주관식이었어요. 심지어 172번 볼게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치어질 수 있는 상황은 이거는 사실 이 뭐죠? 여기서 그러니까 개인정보법에서는 이런 것까지 다 외우시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주요한 것들만 실어놨는데 그냥 제 문제에 다뤄진 것들 정도만 눈으로만 보시는 게 어떤가. 왜냐면 이 벌칙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법 벌칙 외우기도 사실 벅차요. 그래서 개인정보법은 벌칙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답은 일단 1번이고요. 법을 위반해서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민감정보의 경우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굉장히 센 거죠. 그래서 1번입니다. 2번이나 3번은 3년이고요. 4번, 5번은 2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냥 눈으로만 봐주세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질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이냐? 이것도 답은 3번이에요.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천만 원, 이거는 3천만 원. 개인정보 이용 내용 통지. 그리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런 서비스 이용 거부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법에 저촉된 경우로서 3천만 원.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이런 곳에 만약에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했다. 이건 5천만 원. 이게 제일 센 거죠. 5천만 원. 과태료로 보면. 자, 빈칸 채워라. 고객의 피부 상태에 대한 정보 역시 당연하죠. 마타조가 피부 상태를 측정하고 그것을 여러분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놓겠죠. 아니면 뭐 차트에 넣어놓든가.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이것도 피부 상태도 여러분 건강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 무슨 정보겠어요? 당연히 민감 정보입니다. 유전자 정보, 뭐 범죄 경력, 뭐 조회 정보 막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종교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민감 정보라는 걸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을 위반해서 민감 정보를 처리하면 몇 년이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짚고 넘어가시라. 이렇게 세트로 알아두시면 참 좋겠죠. 17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기의 상황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생일을 맞이한 A씨. 즐거운 하루를 보내던 중 반갑지 않은 문자를 받게 되는데요. 마트화 판매점에서 생일 축하 문자를 했는데 연락처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이런 문자를 받게 됐다. 그래서 피부 타입을 어떻게 알았는지 관련 제품을 추천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봤더니 마트화조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면서 회원가입을 권유했는데 회원가입을 하려던 A씨는 마음이 바뀌어서 가입하지 않고 가게를 나옵니다. 이건 뭐예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손님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수집했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런 경우는 불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175번까지 해설했고요. 176번으로 넘어갈게요. 앞에 아이고, 여기 있다. 네, 17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6번 화장품의 주요 성분 및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이게 그 주요한 것들이 네 가지가 있었죠. 부형제, 첨가제, 착향제, 유효 성분. 그러니까 화장품의 그 구조 자체를, 화장품 안에 있는 구조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는 거에 따라 구별하는 게 다르지만, 이거는 조제관리사 그 교수학습 가이드에 있었던 부분이니까 이것도 꼭 참고하세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부형제, 첨가제, 착향제, 유효 성분. 부형제의 경우에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유타액을 만드는 데 쓰이는 거고, 물이나 오일, 왁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거, 이런 걸 부형제라고 합니다. 수성원료, 유성원료, 계면활성제, 색제, 분체, 고분제, 화합물, 용제, 이런 거 다 부형제라 하고요. 첨가제는 뭐냐면 조금 첨가하는 거니까 보존제, 산화방지제, 이런 거 첨가제라 하고요. 착향제는 향 나는 거죠. 향료. 그리고 유효 성분 같은 경우에 미백이나 주름 개선, 아데노신, 나이아시나마이드, 이런 걸 유효 성분이라 합니다. 부형제는 유타액을 만드는 데 쓰이는 것으로 물, 오일, 왁스, 이런 것들 가장 많은 부피. 답은 1번. 약 만들 때요, 예를 들어서 약의 어떤 성분이 한 알에 0.1g 들어가야 돼요. 근데 0.1g만으로 효과가 직방인 그런 성분이에요. 근데 더 많이 들어가면 위험해요. 그래서 한 알에 0.1g을 넣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약 성분만 있으면 되는데 0.1g은 손으로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거 조제하면 그거를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낮게 완전 진짜 바람 불면 날아가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부형제를 섞는 거죠, 일부러. 그래서 밀가루 같은 거, 뭐 전분 이렇게 해가지고 동그랗게 일부러 약간 손 집기 편하게, 그리고 그 사이에 이렇게 조그맣게 0.1g 쏙 넣는 거예요. 그런 걸 부형제라 하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것들, 물론 의미가 없다고, 화장품에서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여튼 부형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것들, 화장품을 도와주는 그 부피 형태를 잡아주거나 이런 거 부형제. 첨가제는 화장품의 특별한 효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물질은 아니고요. 유효 성분이라고 합니다. 유효 성분이고요. 유효 성분이란 화장품의 화학 반응이나 변질을 막고 이거는 보존제죠. 보존제나 산화 방지제 같은 경우에는 첨가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착향제는 향료를 얘기하죠. 아름다운 색을 내도록 하는 건 이건 색채, 분체니까 이건 부형제 안에 포함이 되는 그거겠고, 첨가제의 대표적인 종류는 계면활성제, 색제, 분체. 아니요, 이거 계면활성제, 색제, 분체는 첨가제가 아니라 부형제라고 교수학습 가이드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177번 넘어갈게요. 유타액을 만드는 데 쓰이는 것으로서 주로 이거 뭐였어요? 부형제였죠. 자,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건 뭐야? 네, 보존제, 산화방지제 같은 경우에 첨가제였고, 그리고 이거는 용제, 고분자 화합물, 이거 뭐였어요? 부형제였죠. 뭐야? 부형제, 첨가제. 2번인가요? 네, 그렇죠. 2번이죠. 자, 넘어갈게요. 179번. 수성원료의 종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했는데요. 수성원료라는 것은 물에 기반을 두는 약간 그런 것들을 의미하죠. 글리세롤, 프로필렌, 글리콜, 롤, 콜 이렇게 하죠. 자, 올 이런 거. 에스텔류도 그런데 아니다. 에스텔류는 유성원료죠. 에스텔류는 그 유성원료 섞은 거잖아요. 그래서 에스텔류, 왁스, 오일 이런 거를 섞은 거. 그리고 정제수 같은 경우에 당연히 수성원료고. 네, 답은 4번이죠. 180번. 180번에 정제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모든 말은 다 교수학습 가이드에 나오는 말입니다. 불순물은 이온 교환 수질을 이용해서 여과된 물을 뜻한다. 그러니까 정제수가, 그쵸, 정제수는 이온 교환 수질을 이용해서 여과한 물을 뜻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완 교환법과 역삼투 방식을 이용해서 물을 정제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외선 UV법을 통해서 정제수를 살균 및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속에 금속 이온이 존재하면 이게 떡이 져요. 그래서 그 안에 막 물때가 남고 막 이래요. 그래서 안 좋아져요. 그리고 안정성에도 위배가 되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금속이온 봉쇄제를 제품에 미리 첨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은 완전한 비극성 물질. 이건 여러분 좀 공부 좀 했다 그러면 공부 좀 했다가 아니에요. 상식이죠. 물은 극성 물질이죠. 답은 4번이죠. 물은 극성 물질입니다. 그리고 5번은 그냥 읽어보세요. 완전 상식 5번은 181번. 네, 에탄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에탄올은 에틸 알코올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비극성 물질을 녹입니다. 에탄올의 경우. 그래서
에탄올 솜에 묻혀가지고 저 남는 에탄올을 솜으로 기름때 벗기거든요. 약간 그런 거 비극성 물질 기름때 막 벗기고 하는 거 에탄올 그죠. 그리고 얼굴에 약간 그 기름기 없을 때도 에탄올 그런 거 예전에 썼잖아요. 아스트레잔느 로션 막 해가지고. 자, 2번 비극성인 탄화수소기와 극성인 하이드록시기가 존재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친수성 소수성 둘 다 있어요. 에탄올의 경우에. 그래서 소수성 및 친수성 둘 다 추출이 가능합니다. 소수성 물질보다는이 아니라 네, 소수성 물질과 친수성 물질 둘 다 추출 가능합니다. 따라서 답은 2번 틀린 거니까. 3번 휘발성이 있고요. 청량감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맞고요. 에탄올 경우에 술을 만들 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변성제, 뭐 프로필렌 글리콜 막 이런 걸 넣어서 변성 에탄올을 사용합니다. 술 만드는데 사용하기도 해서 사람들이. 자, 182번 폴리올류에 대한 설명. 수성 원료죠. 분자 구조 내 극성인 하이드록시기가 폴리라는 말은 많다란 뜻이잖아요. 폴리. 되게 많을 따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폴리올 올 그쵸. 알코올류 중에 폴리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드록시기가 2개 이상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글리세린, 뭐 프로필렌 글리콜 막 이런 것들 폴리올류라고 하는데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유기 화합물을 총칭하는 거고요. 보통 고체 성분이 액상에 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용 화재로 사용이 된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물과 결합이 가능해요. 수성 원료거든요. 보습제로도 사용되는 보습제로 많이 사용되죠. 실제로 글리세린 뭐 이런 것들 글리세롤 똑같은 말이에요. 글리세린, 글리세롤은. 그리고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방부력이 미량 존재합니다. 그래서 식약처로부터 방부제 인정을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4번입니다. 답은 예를 들면 원투 헥산 다이올의 경우에는 실제로 방부력이 좀 존재를 하는데요. 뭐 엄청 존재하지 않는 격은 아니고 좀 존재하더라고요. 실제로 써보니까 어느 정도는 있는데, 근데 이거는 방부제로 인정을 받지 않았어요. 식약처로부터. 그러니까 이건 그냥 식약처에서 그냥 보습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원투 헥산 다이올의 경우에는 보존제로 그 식약처의 그 문서에 없습니다. 답은 4번이 틀렸어요. 5번 동결 방지하는 원료로도 사용됩니다. 맞아요. 이게 글리세린 같은 그 여러분 보셨죠? 꾸덕한 꿀 같은 제형들이 많잖아요. 이 폴리올류 중에. 근데 그런 것들은 잘 안 얼죠. 그래서 동결 방지제로도 사용합니다. 183번. 다음 중 식물성 오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식물성 오일은 굉장히 이제 저기 뭐랄까 약간 동물성 오일보다는 산뜻한데, 저는 식물성 오일 발라도 약간 번들번들 거려서 전 식물성 오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비극성인 특성을 기반으로, 기름은 다 비극성이죠. 그래서 비극성인 특성을 기반으로 피부 표면에 소수성 피막을 형성해서 수분 증발 억제 목적으로 당연히 사용하고요. 피부에 기름을 바르는 이유는 뭐겠어요? 피부 속에 있는 수분을 날아가지 말게 하고 보습력 좋아지라고. 식물성 오일은 지방산 내 불포화 결합이 많아 쉽게 산화되는 단점이 있다. 식물성 오일이든 동물성 오일이든 쉽게 산화가 되고요. 식물성 오일들은 보통 불포화 지방산이죠. 그러니까 실온에서 액체다 그럼 불포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불포화 결합이 많죠. 불포화는 포화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액체로 보통 존재하는 것들. 그래서 불포화 지방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로즈 힙시, 올리브 오일, 티트리 오일 등이 있다. 그렇죠. 이런 식물 오일들이니까 제품의 사용감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 그렇죠. 그렇긴 한데 너무 많이 들어가면 저 사용감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5번 틀렸어요. 동물성 오일보다 사용감이 다소 무겁다. 잘못됐죠? 반대로 됐죠? 동물성이 더 무거워요. 동물성은 포화 결합도 막 있고 해서 와 엄청 꾸덕하대요. 그 바르니까 막 냄새도 나고. 184번. 지방산 분류인데 한번 적어봐라 했는데요. 지방산 사슬이 있는 탄소들이 모두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으면 포화지방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 그냥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 다 설명드리면 이제 화학 그게 되는 거고, 지방산 사슬이 이렇게 묶여있는 탄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방산은. 근데 이것이 모두 단일로 결합이 되어 있으면 포화지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방산 사슬이 탄소들이 한 개 이상의 이중결합으로 이렇게 착착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불포화지방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중불포화지방산 중, 그러니까 다중불포화지방산에 포함되는 것 중에 탄화수소의 사슬 마지막 탄소를 기준으로 첫 번째 이중결합이 나타나는 탄소의 위치를 기준으로 명명한 지방산, 이거 뭐라고 하냐면 오메가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오메가 지방산.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그냥 이름은 알아주는 정도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85번. 광물성 오일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거. 광물성 오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원유 정제하는 과정에서 그 뭐죠?
그러니까 피부에 피막,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니, 그 페트롤라툼이나 미네랄 오일 같은 그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로 알케인과 파라핀 같은 주성분이 있고요. 그리고 비극성이죠. 이런 기름 같은 건 다 비극성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기반으로 피부 표면에서 수분 증발 억제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요. 연화제 효과가 우수하면서 피부 및 모발에 대한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부들부들부들해지니까요. 그래서 다른 원료들에 비해 산화 속도가 더디며 유성감이 강해서 다른 오일과 혼합해서 사용 가능한다. 이 뒤에 말은 맞는데요. 다른 원료들에 비해 산화 속도가 더딘다라는 말 자체가 틀린 게 얘는 산화하지 않아요. 답은 4번입니다. 이런 광물성 오일 같은 경우에는 탄화수소계, 광물성 오일 이런 거는 산화가 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광물성 오일이니까요. 대표적인 오일 예시로는 이런 것들이 있다. 미네랄 오일은 액체고요. 페트롤라툼은 고체입니다. 페트롤라툼은 바세린입니다. 자, 186번. 탄화수소계 성분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미네랄 오일 맞다 그랬죠? 페트롤라툼도 맞고요. 그리고 스쿠알렌도 맞고요. 186번이죠. 그리고 이 아이소헥사데칸, 아이소헥사데칸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도 맞아요. 근데 5번 사이클로메티콘, 이거는 콘으로 끝나죠. 콘으로 끝나면 이거 다 실리콘 오일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탄화수소계 성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5번입니다. 사이클로메티콘. 그래서 콘으로 끝나면 실리콘 오일. 다음 중 동물성 왁스를 골라라. 답은 3번인데요. 라놀린 왁스. 라놀린이라는 말은요, 양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양털에서 뽑아낸 왁스. 답은 3번. 다음 넘어갈게요. 188번. 인체 피지 성분과 유사해서 피부의 친화성과 침투성과 친화성이 높은 왁스류는, 이거는 호호바 오일이에요. 이걸 헷갈릴 수 있는데, 호호바 오일은 사실 오일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그 분자 구조, 그러니까 그 화학적 구조로만 따지면 사실 왁스라고 봐야 되고 피지 성분하고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오일이라고 끝나지만 이건 왁스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세요. 호호바 오일, 왁스입니다. 카나바 왁스, 칸데릴라 왁스 다 식물성 왁스고, 라놀린 왁스는 동물성 왁스. 오조케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저기 그 석탄 막 이런 그 뭐죠? 예, 그런 쪽 그 뭐랄까 약간 그 광물 그런 쪽으로 보셔야 돼요. 오조케라이트. 다음 189번. 다음 중 고급 지방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급 지방산은, 네, 볼게요. 고급 지방산의 경우 알칼린, 소듐 하이드록사이드,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 트라이 에탄올 아민과 병유하면 크림 제형을 형성한다. 크림 제형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비누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고급 지방산 플러스 이런 알칼리제, 고급 지방산 플러스 알칼리제는 비누,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고급 지방산은 비누를 만들 때 사용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해서 1번이 틀렸네요. 크림 제형이 아니라 비누를 형성하고. 2번 구조상 한 분자 내에 소수성과 친수성 부분을 동시에 가져 계면 활성제로도 활용이 많이 되고 있어요. 고급 지방산이 실제로 계면 활성제로 기초 화장품에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3번 폼 클렌저의 세정용 계면 활성제, 보조 유화제, 분산제로 사용이 된다. 위랑 2번이랑 똑같은 맥락이고, 제품의 사용감이나 경도, 점도 조절용으로 사용되며 연화제 목적으로 연화제로 많이 사용이 돼. 부들부들부들해지라고. 그리고 5번 지방을 가수분해해서 얻습니다. 그러고요. 이거를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고급 지방산 하면 이 그 사슬, 지방산의 사슬 이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네, 다음 190번. 네, 190번 볼게요. 고급 알코올에 대한 설명은 틀린 것은? 답은 1번인데요. 고급 알코올의 경우에는 탄소수가 6개 이상인 알코올을 총칭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화장품에서 고급 알코올의 사용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알코올이라고 해서 여러분 액체라고 생각하는데 고급 알코올은 다 고체예요. 그래서 뭐 다 고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네, 고체예요. 그래서 크림이나 로션의 경도 점도 조절하는 이것도 부들부들부들부들해져요. 이것도. 그래서 피부를 부드럽고 윤인하게 해주기 위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연화제 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화학적으로 합성한 고급 알코올에는 옥틸도 데카놀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읽고 넘어가세요. 191번 넘어갈게요. 이건 뭐냐? 한 분자 내에서 그 친수성과 소수성을 동시에 갖는 양친매성 물질이다. 표면 장력이 약해서 섞이게 한다. 이게 뭐예요? 계면 활성제죠. 양쪽의 계면을 활성하게 해서 물과 기름을 섞게 한다. 친수, 물, 소수, 기름. 오케이? 예. 극성, 물, 비극성, 오일. 섞게 한다. 양친매성, 양쪽과 친하다. 이해되시죠? 표면 장력이 있어서 둘이 이제 못하는 건데 약하게 해서 그거를
표면의 장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원래 장력이지만 그 벽으로 막혀 있던 걸 약해서 부셔서 섞이게 한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계면활성제 뭐가 있어요? 유화제 이런 거 있죠. 가용화제, 유화제 이런 거. 자, 기역, 니은, 디귿이 무엇인지 말을 해라. 기역, 계면활성제가 수용액에 있을 때 친수성기는 바깥에 닿고 친유성기는 안에서 핵을 형성해서 만들어진 구형의 집합체. 이거 뭐예요? 미셸이죠. 미셸. 그리고 미셸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계면활성제의 농도. 뭐예요? 임계 미셸 농도. 그리고 이런 친수성과 친유성의 비율을 수치화한 걸 뭐라고 하냐? HLB라고 한다. 저 정도는 다 아시겠죠? 이제는 193번. 계면활성제의 종류다. 기역은 뭐냐? 에멀전과 같이 물과 오일을 혼합하기 위한 물 50대 오일 50, 그러니까 반반을 혼합하기 위한 거 뭐냐? 이런 거 하면 유화제입니다. 그런데 용매의 난용성 물질을 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 뭐냐? 가용화제. 용매라는 거 뭐냐면요, 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용매가 물이 아니라 딴 게 될 수 있겠지만 그냥 이해가 쉽게 물, 그 난용성 물질, 그러니까 녹기 힘든 물질, 물 안에 기름이 몇 방울 들어갔어요. 이런 걸 용해해야 된다. 이런 걸 땐 뭘 해냐? 이럴 때는 가용화제. 그래서 유화제는 어떤 느낌이냐면 물하고 오일이, 그러니까 용매라고 하기 애매해요. 50대 50으로 똑같은 거의 양을 섞는다. 유화제가 필요할 것인데 용매는 대부분의 엄청 많은 것들, 얘가 95, 얘는 5.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조금 있는 난용성 물질을 어떻게 골고루 섞게 해줄 것인가, 이런 건 가용화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를 이렇게 알아두시면 더 편할 거예요. 자, 194번. 유화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화제도 많은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분산된 부분이 오일이니 물이니에 따라서 이제 OW형은 뭐냐면요, 그 물 안에 기름이 들어갔다 이 뜻이고요. WO형은 뭐냐면 기름 안에 물이 들어갔다. 그리고 WOW는 이제 이거는 이제 굉장히 헷갈리시겠지만, 이거는 여기 써있죠. water in oil in water. 그래서 이것이 물 안에 들어갔다. 아까 전에 WO형이 물 안에 들어갔다. 이건 OW형이 오일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는 건데, 네, 그러고 2번. 물에 오일이 분산된 형태가 WO형이며 반대로 유상의 물이 분산된 형태는 OW형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반대로 됐죠.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과 반대로 됐죠. 물 안에 기름이 분산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W가 분모로 가야 되죠. 그리고 기름에 물이 들어갔다. 그러면 기름이 분모로 가야 되죠. 답은 2번입니다. 2번이 틀린 겁니다.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읽어보세요. 분산된 액적의 크기가 그 지름에 따라서 섞이지 않는 그런 액적의 크기가 지름에 따라서 마이크로 에멀전, 나노 에멀전으로 구분이 된다. 이것도 맞고요. 그 액적, 이 화제의 액적의 크기가 있어요. 그래서 섞였을 때 얼마나 그게 되게 작게 뭉치느냐. 그래서 마이크로 에멀전, 나노 에멀전. 그 유화제의 종류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스테아릭 애시드 이런 것도 유화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유화제로 사용된다고. 이런 고급 지방산 같은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유화제의 특성을 파악하는 중요한 요소로 HLB 값이 있는데, HLB 값은 비이온성 유화제인 경우 가장 친유성을 0, 친수성을 20으로 해서 수치가 높을수록 친수성이 큽니다. HLB의 경우 수치가 높을수록 친수성이 크다라는 거는 알아두고 가세요. 자, 195번 볼게요. 자, 이거 안에 들어간 건 무엇이냐 해서, 서로 섞이지 않는 두 액체 중 한 액체가 다른 액체 속에 입자 형태로 분산된 형태를 뭐라 그런다 그래서 제가 유화, 이건 형태를 물어보니까 유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 뭐냐, 유화제. 오케이? 네, 그래서 섞이지 않는 액체, 두 액체 중에 한 액체가 다른 액체 속에 입자 형태로 분산된 형태를 유화라고 한다. 그렇죠? 그리고 분산은 뭐냐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분산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액체랑 섞었을 때 한 액체가 다른 액체 사이에 이제 분산이 되겠죠. 섞여서 분산이 되겠죠. 그런 것도 분산이라고 하고, 뭐 기체가 액체 속에 분산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분산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섞였다면 다 분산인 거예요. 넓은 의미인 거죠, 분산이란 말은. 그래서 액체가 액체 속에 분산된 경우를 유화라고 하는 거고요. 기체가 액체 속에 분산된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거품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교수학습 가이드에 있는 말이니까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196번. 가용화제에 뭘 가용화제라고 하냐? 답은 1번이에요. 폴리소르베이트를 80, 이런 게 이제 가용화제입니다.
네. 벤토나이트는 분산제. 예, 이거 벤토나이트. 그리고 3번, 4번, 5번은 다 유화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 같은 건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세요. 교수학습 가이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197번 볼게요. 수용액 중에 해리 상태에 따른 계면활성제의 분류. 이건 뭐냐? 계면활성제가 여러 가지, 4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뭐 양이온성, 음이온성, 뭐 양쪽성, 이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냐? 물 안에 넣었을 때, 수용액 물 안에 넣었을 때 이 계면활성제를 섞었을 때 이 계면활성제가 어떤 성질을 띠느냐에 따라서 이 4가지로 분류를 한 거예요. 해리는 녹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말을 어렵게 표현했는데 넘어갈게요. 양쪽성, 음이온성 계면활성제의 경우에는 물에 용해될 때 친수성 부분이, 친수기 부분이 음이온으로 해리되기 때문에 음이온성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 음이온성 계면활성제의 특징은 세정력이 강해서 샴푸나 비누, 막 이런 거품 작용이 우수한 곳에 주로 쓰이고 클렌징 제품에 활용이 됩니다.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어쩌고저쩌고 설페이트 같은 경우에 음이온성 계면활성제의 대표적 성분이라고 할 수 있다. 양이온성 계면활성제의 경우에는 물에 섞었을 때 양이온성 그런 양이온으로 해리되는 계면활성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세정력은 없지만 양이온성 계면활성제의 경우에는 정전기를 방지하고 부들부들하게 해준다. 이건 린스겠죠. 정전기 방지 린스, 대전 방지제 같은 것이 있다. 주로 이제 양이온성 계면활성제의 경우에 여기 암모늄염, 아민 유도체 같은 것으로 구성이 되더라라는 거죠. 다음. 뭐야? 여기구나. 깜짝이야. 양쪽성 계면활성제의 경우에는 물에 용해될 때 둘 다 있더라. 양이온과 음이온을 동시에 갖더라. 근데 동시에 갖다 보니까 세정력은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기존 음이온에 비해선 떨어지지만 양이온만 있는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세정력은 조금 있으나 세정력이 강하지는 않고 양쪽성 계면활성제의 경우에는 대신에 자극이 좀 적어요. 그래서 양쪽성 계면활성제는 좀 민감성 피부나 베이비, 아가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제품에 좋습니다. 그래서 저자극 샴푸, 스킨케어 제품, 어린이용 제품 같은데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상세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양쪽성 계면활성제의 경우 알칼리는 음이온입니다. 양이온이 아니라 음이온. 그리고 산성에서는 양이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알칼리에서는 음이온을 갖고요. 산성에서는 양이온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웠었냐면 사냥 이렇게 외웠거든요. 사냥 음매하는 사냥. 그렇게 외웠습니다. 다음 4번.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는 이온성의 친수기를 갖는 하이드록식이나 에틸옥사이드에 의한 물의 소소결합에 의한 친수성을 가지며 전하를 가지지 않는, 맞아요. 전하를 가지지 않고요. 천연물에서 유래한 계면활성제의 예시, 이거는 3회 시험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천연물에서 유래한 계면활성제가 아닌 것에서 라우릴 글루코사이드, 세테아릴 올리베이트, 솔비탄 올리베이트, 코코베타인 같은 경우에는 천연물에서 유래한 계면활성제입니다. 198번.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3회 기출 문제에서. 이런 건 이 5가지는 다섯 가지래. 이 중에 이제 내가 이건 꼭, 그러니까 천연물에서 천연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에 이제 콜레스테롤이나 사포닌 이나 라우릴 글루코사이드, 세테아릴 올리베이트, 그리고 소르비탄 올리베이트, 코코베타인 이런 것들이 있어요. 5번은 아닙니다. 솔비탄 라우레이트 뭐 이런 건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5번입니다. 199번 넘어갈게요. 자, 다음 중 보습제 중 밀폐제에 대한 설명으로, 밀폐를 시키는 것은 이제 피부에 수분을 날아가지 않게 밀폐를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피지처럼 피부 표면에 얇은 소수성 밀폐막을 만드는 성분, 그러니까 오일리한 성분들, 그런 것을 밀폐제라고 말을 하고요. 피부의 소수성 막을 형성해서 물리적으로 TEWL을 저하시키는 방법이에요. TEWL은 경피수분 손실량이란 뜻인데요. 경피, 피부의 최외곽의 표피에서 수분을 날리는 거를 저하시키기 위해서 피부 겉에 기름기를 바른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밀폐제 성분 기반 보습제는 좀 무거운 느낌이 좀 있어요. 왜냐면 오일리하기 때문에. 하지만 TWL을 감소시키는 데는 효과적이겠죠. 왜냐면 피부에 수분막이 있는데 그 밖에 기름을 칠하니까 이 수분이 기름을 뚫고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거 잘못 바르면, 밀폐제 잘못 바르면 피부가 엄청 무겁고 근질근질하고 두껍고 그래요. 대표적인 예시로 히알루론산 그랬는데 히알루론산 아닙니다. 히알루론산의 경우에는 이거 완전 그거죠.
친수성이죠. 완전 히알루론산의 경우에 수분제. 이건 수분제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수분감을 좀 주고 피부에 수분을 이렇게 잡아놓는 성분이지 오일로 막을 형성하는 밀폐의 막을 형성하는 게 아니에요. 히알루론산 빼세요. 여기서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4번 피부에 막을 형성해서 수분 증발을 억제하는 역할을 가진 물질로 대표적으로 바세린이 있다. 그죠? 페트롤라툼의 다른 말이 바세린이고요. 건조한 피부 타입에 효과적일 수 있겠죠. 건조한 피부는 리치한 로션 크림 많이 바르니까요. 예, 200번 볼게요. 보습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는데요. 보습제 중 수분제의 경우에는 이거 피부에 수분, 예, 피부를 이제 수분감을 준다는 말이고요. 예, 이거 약간 죽은 각질세포 내 케라틴과 NMF와 같이 수분과 결합하는 능력을 갖춘 성분들 보습제 성분으로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에 수분감을 주거나 수분을 이게 피부가 수분을 이렇게 가둘 수,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수분을 끌어당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성분을 수분제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성분은 히알루론산이 있었죠. 2번 보습제 중 밀폐제의 경우에는 이거 오일리한 소수성 밀폐막을 만들어서 기름막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TEWL을 저하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보습제 중 연화제는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줘서 각질세포 사이에 틈을 메워주는 역할을 가진 물질을 말을 해요. 그래서 글리세릴, 스테아레이트, 호호바 오일, 실리콘 오일, 시어버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밀폐제랑 연화제가 완전히 이게 구분되고 막 이러진 않지만 그래도 연화제라는 건 각질세포 사이로 틈을 메워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걸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 보습제 중 장벽 대체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피부 장벽의 성분들을 그걸 해요. 그래서 뭐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같은 그런 성분들, 그래서 피부 장벽을 대체할 수 있는 성분들. 왜냐하면 피부 장벽의 대표적인 성분들이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거든요. 그래서 피부의 친화력이 높은 그런 피부 장벽의 성분들을 그대로 바른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피부 장벽 기능의 유지와 회복에 관여함으로써 피부 보습력 유지를 증가시키는 방법이다인데요. 근데 지금 여기 좀 말이 좀 이상한 게 장벽 대체제는 각질층 내 세포 외 기질을 보습제 성분으로 처방한다. 이 말이 웃긴다, 그죠? 각질층 내에 세포 외 기질이 아니라요. 이거 세포 내 지질입니다. 지질막 성분이거든요. 세포 겉에 잘못 말했네. 이게 피부 겉에 세포 내 지질막 성분. 이거 말장난이에요. 이거 틀렸어요. 국어 문제입니다. 세포 외 기질은 진피층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가 있냐면 약간 뮤신 뭐 이런 거 저기 헤파리나트륨 하고 저기 히알루론산. 그러니까 뭐냐면 진피층에 거기를 채워주는, 그러니까 저 엘라스틴 엘라스틴이랑 콜라겐이 있는 그곳에 그 빈 부분을 채워주는 거를 세포 외 기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장벽 대체제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장벽 대체제는 뭐냐면 세포 내 지질 성분, 그러니까 지질층, 피부 겉에 있는 지질층 성분을 보습제 성분으로 처방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성분이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알겠죠? 야, 저도 깜빡 속을 뻔했네요. 오늘 수업은 200번까지 하겠습니다.